덕후평 정신병동 이야기. 저자 데릴 커닝엄, 역자 권예리, 출판사 이숲. 발췌. 1. 치매. 2. 치매의 종류. 득실. 요즘은 환자 삶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의 일은 더 힘들어졌다. 치매 원인의 불확실성. 섬유가 엉킨 덩어리는 죽은 신경세포가 분해된 뒤에도 계속 뇌 속에 남는다. 그러나 이 현상이 질병의 증상인지 아니면 질병의 원인인지 아직 모른다. 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내세워 알츠하이머병을 설명하려 한다. 상식. 혈관성 치매 환자는 모든 치매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루이소체 치매. 1912년 루이소체를 발견한 프레데릭 루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루이소체는 신경세포에 참착되는 작은 구형 단백질을 말한다. 응대 방법. 환자 행동을 교정하기보다는 강박증을 완화해주는 편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이며 모든 부류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약물 효과. 알츠하이머 치료약인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을 복용해도 호전하거나 수명 연장은 안된다. 다만 질병 초기에 의식장애와 기억상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약들이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기증, 불면증,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치료약은 40에서 70%의 환자에게 얼마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치매 환자 응대. 치매 초기 증상은 정상적인 노화와 현상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회복이 가능한 부분을 지체 없이 치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치매를 완치하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부족해진 신경전달 물질을 보충해서 인지기능을 회복시키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는 보호자에게 이 병을 잘 이해하게 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망상. 4. 망상. 2. 어떤 믿음이 사실과 다르지만 그것을 너무도 굳게 확신하고 있어서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수 없는 끈질긴 믿음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상증 환자는 당연히 자신이 망상에 빠져 있다고 자각하지도 않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사실인지 망상인지 이것을 판단하려면 제3자의 시선으로 그 믿음의 논리성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내용에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명백한 오류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교육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고 망상 내용도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 뇌에서 엑스레이가 나온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망상의 내용에 기괴하다면 증세 판단이 어렵지 않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거나 이웃집에서 고의로 소문을 내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등의 내용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망상 발생 원인. 아직까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발병 전에 환자가 의심을 품거나 걱정할 만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뇌기능의 장애, 이민, 이주, 지각장애,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망상 등의 정신병은 사실 많습니다. 망상의 내용.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렇게 믿는 색정형. 타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해코지한다고 믿는 피해형. 자신이 위대한 재능을 지녔다고 믿는 과대형. 배우자나 연인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 질투형. 질투형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당하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실을 찾았던 50대 중반 아주머니는 버스 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남편을 다그쳤지요. 남편은 아주머니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온종일 아주머니를 태우고 다니기도 했지만 매일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의심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망상 환자 대응. 환자를 설득해서 약을 복용하게 하고 꾸준히 병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 수긍하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환자가 꾸준히 병원을 찾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주머니가 느끼는 긴장감과 초조감,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도록 설득을 했고 남편에게 불만과 분노를 토로할 때 충분히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몇 번의 진료가 이어지면서 아주머니 의심은 점차 사라졌고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진료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5장 자해. 자해 환자의 극단적인 행동.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져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돌보는 일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베타엔돌핀. 육체적 상해를 입으면 뇌에서 베타엔돌핀이 나와서 진통 효과를 내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긴장이 완화된다. 즉, 육체 통증이 감정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준다. 자해 환자는 대부분 여성, 그러나 남성이 자해할 때 여성보다 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해, 복잡하고 진단하기 어려운 정신과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충동 조절 장애에 속하지만 다양한 정신장애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적 질환이 자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특히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게 자해 행위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살 시도와 구분 필요. 자해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의도가 없고 대부분 내적인 고통과 긴장, 불안감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주로 청소년기에 자해 행위를 시작하고 이후 10년에서 20년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데 반복적으로 피부를 찌르거나 베는 행위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주위에서 자신의 자해 행위를 모르도록 감추는 데 능숙하고 일반적으로 자해가 자살 시도에 비해 가볍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해 이유. 자해를 했을 때 느낀 해방감입니다. 환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이나 고통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환자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남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동기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겠지요. 주위 사람들의 유의점. 환자가 평소보다 깊은 상처를 내거나 자살 의도를 표현하거나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염두에 두고 즉각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처 방법. 일반적으로 자해 행동에는 긴 회복 과정이 필요하고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자해 행동을 섣불리 비난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환자가 느끼는 생활 전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과 사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면담뿐 아니라 가족, 집단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해 환자의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우울제 투약을 병행하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6장. 애매함.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흔히 사이코패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인격 장애가 질환인지 아닌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골 때리는 말,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모두 범죄자는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평가되는 이상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기주의, 경쟁심, 도덕 불감증, 피상적 인간관계, 그리고 남을 조종하여 이익을 얻는 능력은 사업, 정치, 법조, 학계에서 높이 평가하는 가치입니다. 사례, 명석하고 매력적인 친구가 있었다. 여성을 비하하지만 여친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성 위에서 군림했다.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에겐 상상력이 없다. 유대인 학살에 동의했고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 다른 능력이 없어서라고 단정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다. 가장 큰 특징,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죄책감,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무모하게 충동적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부족해서 한 가지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병원 방문의 진짜 목적,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동기가 약합니다.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이유는 치료가 아니라 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필요로 하는 약의 처방, 직무태만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록, 범죄 책임을 면하기 위한 법적인 평가, 병역 회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원인,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론 뇌의 신경전달 체계 이상에서 비롯한 높은 충동성, 감각 추구성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공격성, 폭력, 학대, 착취 경험에 지속적 축적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 수준,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한번 발생하면 사라지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초조함, 분노, 우울감 등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약물 남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심리치료도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격적 특성상 양식, 죄책감, 후회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행동 변화의 결과가 환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치료가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태를 전반적 지속적으로 보이며 이런 특징은 15세 이후에 시작된다.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나타난다. 1. 반복적인 범법 행위로 체포되는 등 법률적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2.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3.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한다.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어서 신체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된다. 5.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한다. 6. 시종일관 무책임하다. 예컨대 일정한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7.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하는 것 또는 물건을 훔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2. 진단 당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3. 만 15세 이전에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른 행실장애, 품행장애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반사회적 행동이 정신분열병이나 조증 사파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어야 한다. 7장 8장 정신분열 치료 약물 복용, 환자 환각 증세는 명백히 경감된다. 양극성 환자의 조울증도 리튬으로 확실히 조절할 수 있다. 정신질환은 뇌졸중이나 뇌종양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발생한 질환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성격 문제나 인품의 문제로 착각한다. 발병 시기. 남성의 정신분열 증상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나타난다. 여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흔히 발병한다. 정신분열병의 공통 원인.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집안 내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유전자만으로 발병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것이 정신분열병과 연관될 수 있다. 조현병.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 모래성처럼 허술하게 무너지면서 결국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밀 크레펠리는 이 병을 조발성 치매, 즉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치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과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조현병의 문제점. 일반인에게 없어야 할 것이 생기거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인데 전자를 양성 증상, 후자를 음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발병 초기에는 양성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양성 증상으로 환각과 망상이 있습니다. 환각은 실제 없는 자극을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타인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환청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강하게 믿는 현상, 타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려고 한다거나 외부 생각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등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랜 약물 투약,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은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약물을 바꿔서 사용해봐도 효과가 없을 땐 정기 경련 치료를 하게 됩니다. 30대 후반 한 남자가 그런 경우였는데 20대 초반에 발병해 꾸준히 병원에 다니다가 증상 악화로 입원하여 정기 경련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치료 반응이 좋아 지금도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당시 진료실에서 환자 노모의 손을 꼭 잡고 눈시려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째 환자를 돌봐오던 환자의 노모가 아들이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도 왜 증상이 악화했는지 환자에게 더는 희망이 없다는 것인지 물으셨을 때 의사로서 자괴감과 무력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9. 천재와 광인. 통계.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 5명 중 1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5명 중 1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가지 약 중에서 3-4가지가 정신질환 치료제고 미국에서 처방되는 약 중 우울증 치료제가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뇌의 구조. 인간의 뇌는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2차, 3차 전달자, 여러 종류의 단백질 등 각종 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전달 물질과 그 수용체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경전달 물질계의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신경정신계 질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이 신경물질이 생성되지 않는 사람은 운동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때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죠. 반대로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환각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행동과 사고에 장애가 생기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폭력성을 제어하는 세로토닌계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감정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되어 폭력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전전두엽. 수용체,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섬유 끝부분에는 수용체가 있어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처럼 신경전달 물질을 자동 조절한다는 뜻에서 자가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경계엔 이런 자가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판단, 창조와 같은 지적 활동을 총괄하는 전두연합령에는 자가 수용체가 없습니다.
전두연합령은 도파민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도파민 신경섬유 끝부분엔 자가수용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파민 신경계가 활성화하여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 정보 전달이 더욱 원활해지고 정신적인 생산과 창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기발한 창의적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재 고찰. 인류 역사엔 놀라운 천재성을 발휘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에 시달렸던 정신질환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도파민 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신경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전두연합령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활동하면 창조적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균형이 무너져 기능장애가 생기면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신경의학계에선 정신분열병의 주요 요인으로 전두연합령에서 생긴 기능장애에서 비롯한 도파민계의 과잉 활동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흔히 비합리적이고 엉뚱하고 제어되지 않은 사고의 비약과 환청, 환시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예술 분야에서 천재적인 작품이 드러내는 특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천재적인 예술가와 정신분열병 환자를 가르는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0.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 이름 그대로 조증과 우울증의 두 얼굴이 있는 병이다. 감정 기복이 유난히 심한 뇌질환이다. 환자는 과도한 흥분 상태와 심각한 우울 상태를 번갈아 보여준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사무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와서 자신이 생각하던 것을 말하곤 했다.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조증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변덕스럽다, 괴팍하다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환자 역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기분에 적응하기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극단적인 행태는 사라집니다. 불행히 양극성 장애는 완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조증과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약은 개발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즉시 환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양극성 환자도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조증 시기. 양극성 장애 환자는 조증 시기에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기분이 들뜨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이며 심한 경우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보다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조증 기간에 금전적 손실, 무절제의 소비, 난잡한 성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환자는 이런 실수를 돌아보며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조증 시기에 빠른 의료 개입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죠. 사례. 작년 여름 무렵 군 복무 중인 20세 초반 남자가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복무 중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울적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2-3일간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특별한 일도 없이 부산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가까운 친척 중에 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고 비슷한 증상임을 자각하고 부모님에게 말해 문제를 일찍 발견해서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만일 이 환자가 서둘러 병원을 찾지 않고 군대에 복귀했다면 부대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 중에도 양극성 장애를 앓았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해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 슈만 등은 양극성 장애를 앓았지만 인류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극성 장애가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치료법이 훨씬 발달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조증 치료 논의. 과연 조증을 치료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적으로 생활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상태인 만큼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지 진료실에서 보호자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도 조증 상태를 행복하고 즐겁고 자신감 넘치는 시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환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 고립, 격리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 권유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가 증상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1장 우울증.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신호를 전달할 때 시냅스라는 공간을 통과한다. 기분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적어지면 우울로 인한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쇠퇴, 마음 감기. 누구나 한 번쯤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10명 중 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하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것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우울증은 일상에서 잠시 스쳐가는 슬픔과는 다릅니다. 우울증은 한때 기분이 저하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의욕이 없어져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을 해도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고 피로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증세가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통, 소화불량, 관절통 등 구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할 때 의학적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발병 원인.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역시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쾌활하게 잘 지내고 우울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뇌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울증 치료. 치료 없이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이 오래 지속하고 잦은 재발 탓에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전문가 도움을 받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면담 치료를 통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줄이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와 즐거운 마음, 규칙적 운동과 수면, 친구와 가족들의 지지 역시 우울증이라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12장 자살 충동. 사례. 병동을 옮기기 싫어했던 여자를 설득한 날, 나뿐만 아니라 병동 책임자와 직원 모두 그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그녀를 안심하게 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으나 그건 너무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나는 그녀를 정원에 남겨두고 혼자 병동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시간 뒤 그녀는 죽어 있었다. 분노와 무표정이 그녀의 본심을 완벽하게 감췄던 것이다. 구조를 원치 않았기에 아무런 암시도 하지 않았다. 입원 동기. 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의지에 반해 억류되는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 환자는 자발적으로 입원한다. 상식. 누군가 자살하면 평균 6명이 그 죽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통계. 우리나라는 무려
8년째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자살 인원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자살이 10명당 3명꼴이라고 합니다. 자살 고찰. 우리는 몹시 고통스러운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살에 이르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이 신호를 눈치채고 개입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살 시도자 중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95%가량이고 그 중에도 우울증이 80, 조현병이 10, 치매나 선망이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자살은 그 자체가 병명이 아니라 여러 병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가 어떤 진단을 받았든 슬픔, 죄책감, 절망, 초조를 호소할 때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누구도 자살 가능성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되는 지표는 있습니다. 성별, 음주상태, 우울증, 최근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경험 등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 자살 시도가 자살 의도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질문이 자살 위험도를 더 높이지는 않습니다. 입원 치료 권장. 통원 치료도 가능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경우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원 후에는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면담치료, 가족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환자는 대부분 입원 당시에 치료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실제로 치료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왜 죽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의아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햇살이 강한 여름도 아니었는데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병원을 찾았던 40대 중반 아주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증상으로 봐 우울증이 의심되었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결국 직접적으로 사연을 물어봤고 아주머니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아 양쪽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날 끈으로 목을 메어 자살 시도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장 입원을 권유했지만 치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가족에게 연락하고 당일 입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집중적인 약물 치료와 면담 치료가 이루어졌고 퇴원 무렵 아주머니는 그날 자신을 입원시켜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살 예방 한라인, 한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3장 나의 이야기 결론. 약물 치료와 친구, 가족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결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라. 내 재능과 희망은 무엇인가? 내 꿈과 열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